40년 동안 이 일을 하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모두 나를 노파라고 존경하며 불렀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 가면 뒤에 나는 한때 가엾은 아이였고 세상 한가운데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40년 전 나는 지쳐 쓰러져 맨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아이에 불과했다. 얼어 죽기 직전 지나가던 부부가 나를 그들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때 내 이름은 혼클로였다. 그들은 나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친절한 아내는 임신 중이라 무거운 일을 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지내게 해주었다. 그들은 월급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햄버거를 실컷 먹을 수 있었다. 남편 지우는 매우 신비로웠다. 그는 몇 주 동안 종종 사라지곤 했다. 내가 궁금해서 묻자 그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충을 박멸하러 간다고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의 차갑고 잘생긴 외모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한 번은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베었다. 지우가 내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갑자기 돌아왔다. 나는 서둘러 손을 등 뒤로 숨겼다. 그 식당은 햄버거와 피자를 팔았고 그래서 미군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젊고 예쁜 종업원에게 눈독을 들였다. 어느 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은 후구가 몰래 들어와 혼클로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다. 나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는 나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절망적인 순간 나는 그의 다리를 물었지만 그것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다행히도 나는 막대기를 움켜쥐고 그를 찔러 죽였다. 그 후 나는 지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정신을 잃었다. 지우가 돌아왔을 때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발견했지만 놀라거나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지우는 자신이 할머니를 죽인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내 아무명이 내일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지우는 사회의 쓰레기들을 처치하는 지하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지우에게 훈련을 받아 암살자가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진정한 천재였다. 내가 처치한 타락한 남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예전의 혼클로는 이제 흰머리 할머니가 되었다. 40년간 암살자로 일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었고 회사에서 전설이 되었다. 모두 나를 존경하며 노파라고 불렀다. 내 늙고 약해 보이는 외모를 보고는 아무도 내가 암살자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비열한 남자가 임산부의 우선석을 빼앗으려 했다. 여성이 항의하자 그는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심지어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가 바로 혼클로의 현재 목표였다. 나는 조용히 머리칼에서 독이 묻은 머리핀을 꺼냈다.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몰려들 때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고 은밀하게 그를 찔렀다. 몇 초 후구 망할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졌다. 임무 완료. 나는 화장실로 가서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머리핀에 묻은 독을 씻어냈다. 하지만 그 후 내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마 혼클로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해충 박멸 회사에서는 고통받는 어머니가 아들의 복수를 위해 마야광을 죽여달라고 손이사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갑게 거절했다. 대신 손이사는 암살자 존에게 다른 목표를 맡겼다. 남편인 CEO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주기를 바라는 아내였다. 장 씨는 불륜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악인지 의문을 품었다. 아마 손이사는 이 임무를 위해 후한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손에게 노파와 상의했는지 물었다. 손 이사는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회사는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그 일을 맡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동안 혼클로는 차고에 닫힌 늙은 개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엾게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짐을 지고 싶지 않아 그냥 떠났다. 직업의 특성상 혼클로는 완전히 고독한 삶을 살았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내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내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지는 않았지만 나는 더 늙어 보이기 위해 일부러 하얀 가발을 썼다. 나는 잠시 옛날 영화를 보다가 오늘 암살 임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글을 마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고 불쌍한 개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결국 나는 그 개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혼클로는 개를 버리고 가려 했다. 하지만 수의사는 개가 너무 늙어서 보호소에서 받지 않을 것이고 입양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버려지면 안락사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직접 보호소에 전화하는 것이었다. 의사는 구조자가 전화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클로는 늙고 병들고 버려진 개를 응시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나는 적어도 한동안은 그 개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헝클어진 머리의 한 청년이 갱단에게 신장을 팔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떨렸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장기 적출 장소는 항구에 있는 창고였고 그곳에는 외과 의사가 수술대를 준비해 놓았다. 갱단 두목은 심지어 그에게 각막까지 300만 원에 팔라고 유혹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경멸하며 대답했다. 300만 원? 거저나 다름없네요. 안경테도 값이 오르는데
각막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인가요? 그러다 갑자기 그가 손을 썼다. 잔혹할 만큼 효율적으로 그는 힘들이지 않고 갱단원들을 쓰러뜨렸다. 두목은 땅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그의 라이벌인 김 박사를 죽였다고 차갑게 밝혔다. 이제 그는 그 박사와 재회하기 위해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를 빨리 죽이지 않았다. 정확한 한 번의 칼날로 그는 두목의 신경이 가득한 겨드랑이 부위를 깊이 베어 두목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 일을 마친 후 그 젊은이는 차를 몰고 떠났지만 손 이사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리를 이리저리 질주하며 따돌리려 했다.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차를 손 이사의 차에 박았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는 거칠게 말했다. 손 이사는 자신이 그의 최근 살인사건과 그 이전의 사건들도 알고 있다고 침착하게 인정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를 감시해왔다. 젊은이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손은 그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젊은이는 비웃었다. 제 몸값은 아주 비쌉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홈클로는 자신의 습관을 유지했다.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나는 조깅을 했다. 65세의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매우 민첩했다. 운동 후 나는 해충 박멸 회사로 갔다. 문 앞에서 나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 그 어머니는 울고 소리치며 아들의 복수를 위해 한성도라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고 있었다. 암살자들은 홈클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 일어서서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나는 가장 최근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코디네이터 해우에게 제출했다. 해우는 내가 모든 흔적을 지웠는지 카메라에 찍히거나 목격자에게 목격된 적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고객은 너무 까다로웠다. 그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목표를 처리하라고 고집했다. 홈클로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앞에 있던 어머니에 대해 묻자 해우는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약 중독자들에게 속아 약물 쇼크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그녀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폭행당했다.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손 이사는 거절했다. 해우도 나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손 이사가 모든 사람에게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상기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손 이사는 곱슬머리의 남자 석진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무의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의 임무는 사회를 파괴하는 쓰레기들을 제거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석진은 정의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떠나려고 했다. 손 이사는 서둘러 막았지만 갑자기 제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바로 그때 홈클로가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손 이사를 풀어주라고 강요했다. 손 이사는 석진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그에게 여전히 한 방 먹였다. 회사를 떠난 후 홈클로는 조용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지만 나는 의사 앞에서 손떨림 증상을 숨겼다. 의사가 내 척수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을 때 홈클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는 치료법이 없었고 나에게 과로하지 말라고 조언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결코 내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소녀가 마비된 노인의 집에 침입하여 그의 귀중한 보석들을 모두 훔쳐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 씨가 도끼를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알고 보니 소녀가 노인들을 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번에는 심지어 한 노파를 살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청산 목록에 있었다. 장 씨는 그녀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몰고 한적한 철로 구간으로 갔다. 몇 분 후면 기차가 그녀의 몸을 으스러뜨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다. 한 여학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장 씨의 뒷모습을 보고 그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크게 불렀다. 장 씨는 그 소녀가 위험에 처할까 봐 다른 방법이 없어 도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소녀도 차 안에 있는 도둑을 보고 이것이 의도적인 살인사건임을 깨달았다. 그동안 석진은 불륜을 저지른 회장을 죽였다. 이것은 장 씨가 이전에 거절했던 임무였다. 다음날 아침 홈클로가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네 개가 나에게 뛰어올랐다. 아마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을 잊어서 배가 고팠을 것이다. 홈클로가 가게에 가서 개먹이를 사러 갔을 때 나는 우연히 TV에서 뉴스를 들었다. 경찰은 살인사건을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던 것이다. 손 이사는 그 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장 씨를 제거하는 것. 그가 평생 회사를 위해 해충을 박멸하는 데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규칙이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은 죽어야 했다. 뜻밖의 도운클로가 이 임무를 자원했다. 해오는 나이를 들어 내가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만 했다. 바로 그때 백진이 나타났다. 그는 회장을 죽이는 임무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임무는 반지 하나만 되찾아 오라고 했는데 그는 손가락 뭉치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이사는 그에게 매우 만족했다. 그날 밤온클로는 자신의 목표를 빠르게 파악했다. 장 씨는 10년 전 사망한 자신의 딸의 유골이 안치된 곳을 방문하고 있었다. 전날 그 소녀가 아빠 라고 불렀을 때 그는 딸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순간은 그를 깊이 감동시켜
부주의하게 만들고 실수를 저지르게 했다. 장 씨는 한때 홈클로에게 동생처럼 이끌리고 보살핌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회사의 위험을 초래할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다. 뜻밖에도 그가 먼저 공격하고 재빨리 도망쳤다. 홈클로는 즉시 차에 뛰어들어 추격했다. 뜻밖에도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에서 돌진해왔고 나는 핸들을 꺾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연히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장 씨는 한숨을 쉬며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홈클로는 헤드라이트를 껐다. 나는 조용히 접근하여 갈림길에서 내 차를 그의 차에 그대로 박았다. 충돌로 인해 그의 차는 길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경사면에 굴러 떨어졌다. 홈클로는 차에서 내려 확인했고 장 씨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를 제압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돌멩이를 움켜쥐고 반격하여 그를 쓰러뜨렸다. 둘 다 무기를 뽑아들고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홈클로가 집중을 잃은 틈을 타장 씨는 갑자기 내 얼굴에 흙을 뿌렸다. 그리고 나를 차번이 뒤로 밀어붙였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석진이 갑자기 나타나 장 씨의 등에 칼을 꽂았다. 알고 보니 그도 손이사에게 그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이다. 백진은 내가 늙고 느리다고 비웃으며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마지막 칼날은 홈클로에게 맡겼다. 이때 장 씨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저 세상에서 딸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홈클로는 망설였고 그를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내 손을 잡고 칼날을 자신의 목에 찔렀다. 아마 암살자로 일했던 세월 동안 홈클로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고통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서둘러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차는 비틀거리다가 거의 사고를 낼 뻔했다. 다행히도 나는 제때 브레이크를 밟고 길가에 차를 세웠다. 응급처치 상자를 열 때 내 손은 떨렸다. 나는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고 수술용 집게를 꺼내 스스로 봉합한 다음 단단히 붕대를 감았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다. 내 시야는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옛날처럼 지우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게 누구든 상관없이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망설였기 때문에 다쳤다고 말했다. 한순간의 집중력 상실로 차는 비틀거리며 길가에 박혔다. 나는 정신을 잃기 전에 겨우 문을 열고 기어나올 수 있었다. 몽롱한 상태에서 홈클로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지우와 함께 갔던 임무. 그날 나는 목표물을 죽였고 그는 혼자 경호원 무리와 싸웠다. 둘 다 임무를 완수했지만 지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은 모두 살해당했다. 홈클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껴 울며 쓰러졌고 지우는 너무 큰 고통에 말없이 서 있었을 뿐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홈클로는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자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본능적으로 나는 벌떡 일어나 물병을 깨뜨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그 사람의 목에 들이댔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의 수의사였다. 강 박사는 내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내 상처는 매우 심각했고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는 또한 내 모든 소지품을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강 박사는 내 손에서 유리 조각 때문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붕대를 감았다. 그 몸짓은 내 경계심을 풀어주었다. 익숙한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강 박사의 행동은 지우가 나를 돌봐주었던 방식을 떠올리게 했다. 손 이사는 홈클로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무 늙었다고 비난했다. 나는 무딘 칼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나는 이제 그가 길거리의 불황자들을 마구잡이로 고용하여 부주의하게 일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일은 사회의 악당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한 임무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속이고 해를 끼친 마약 중독자들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다. 손 이사가 거절했던 임무들은 사실 회사가 해야 할 일이었다. 알고 보니 손 이사는 마약상들이 전국적인 마피아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만약 그가 그들의 두목을 죽이도록 사람을 보낸다면 회사 내 모든 구성원이 사냥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마 이제 홈클로는 그를 이사 자리에 앉힌 것을 후회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석진에게 가로막혔고 그는 나를 비웃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그가 나를 미행하며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수의사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홈클로는 그런 목격자를 남겨두었다. 회사가 알게 되면 나는 장씨처럼 제거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홈클로는 화가 났다. 그리고 칼을 뽑아 그를 위협했다. 나는 그에게 오래 살고 싶다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날 밤 석진은 비밀리에 회사에 침입하여 서류처를 찾았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부패로 인해 회사에 의해 암살당했다. 석진은 아버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 사건은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2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서류철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홈클로라는 것을 밝혀냈다. 다른 곳에서 홈클로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깨어나 즉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문을 긁고 있는 개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나는 상처가 가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조깅을 했다. 나는 호기심에 강 박사를 미행했고 그때서야 그에게 헨이라는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아내는 외과 의사의 실수로 사망했다. 강 박사는 병원 앞에서 종종 팻말을 들고 서서 외과 의사에게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관심이 없었고 단지 사람을 보내 그를 쫓아냈다. 강 박사는 종종 혜니를 그녀의 외할머니의 과일 가게로 데려갔다. 노부인은 딸이 수술 후 침대에 누워있다가 5년 후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강은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홈클로는 그를 보고 재빨리 돌아섰다. 하지만 그가 나를 보고 뒤쫓아왔다. 옛날에 홈클로라면 나는 그를 기절시키고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이 묻은 머리핀을 손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잔인하게 행동할 수 없었다. 강 박사는 내가 왜 그의 가족을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좋은 사람만이 버려진 늙은 개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왜 병원에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홈클로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강 박사는 내 상처를 붕대 감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후 그는 내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조용히 떠났다. 길에서 나가던 중근은 석진과 부딪혔다. 석진이 손이사를 만났을 때 그는 홈클로에 대해 물었다. 손이사는 40년 넘게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실적이었다. 그래서 홈클로는 존경스럽고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다. 새로운 암살자들은 빠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회사의 설립자는 지우였다. 아내와 아이가 살해당한 후 그는 혼자 갱단의 소굴로 가서 복수했다. 혼자서 그는 28명의 폭력배를 죽였다. 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다. 홈클로가 도착했을 때 지오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남은 모든 사람을 죽여 복수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암호명을 내일에서 클로보우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였다. 이제 손이사는 나를 회사에서 제거되어야 할 쓸모없는 늙은이로 여길 뿐이었다. 홈클로는 늙은 개에게 무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짐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버려지고 약한 개와 나 자신의 상황을 비꼬아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무당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나는 우연히 강 박사와 그의 딸을 다시 만났다. 그 소녀는 그 개를 매우 좋아했고 즐겁게 산책시켰다. 강 박사는 아내에게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의사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더 나쁜 것은 병원장은 실수가 흔한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홈클로는 그에게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강 박사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나에게 점심 식사를 초대했다. 처음에는 홈클로가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혜니가 너무나 귀엽게 졸랐기 때문에 나는 결국 동의했다. 그때 나는 마침내 내 이름을 클로라는 의미의 홈클로라고 소개했다. 혜니는 내가 학교에서 그녀의 공연을 보러 오라고 간절히 졸랐다. 뜻밖에도 누군가가 그릇을 깨고 도망쳤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석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홈클로를 비밀리에 미행하고 있었다. 그는 강 박사의 병원에 와서 그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 백지는 늙은 사냥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왜 그 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강 박사는 대답했다. 그 개는 사소한 일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두려워하고 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강 박사는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석진은 포기하지 않고 강 박사의 장모와 딸에게 접근하려 했다. 홈클로는 그것을 보고 즉시 그에게 경고했다. 만약 그가 강 박사나 그의 가족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그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백지는 혜니를 칭찬했다. 그는 평범한 소녀가 홈클로처럼 차가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 말을 듣고 홈클로는 그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는 스스로 은퇴할 것이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아해했다. 나는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은퇴할 것인가? 사람이 늙으면 갑자기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홈클로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석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홈클로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옛날에 지우의 아내와 아이가 살해당했을 때 그는 홈클로에게 새로운 신분을 찾아주어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내가 회사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보호해야 할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내와 아이의 장례를 치른 후 지우는 복수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홈클로에게 머리핀을 건네주며 회삼을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홈클로가 오늘날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머리핀이었다. 다음날 아침 홈클로는 병원 앞 쓰레기통에 폭탄을 던졌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는 병원장과 우연히 부딪히는 척했다. 몇 초 후 그는 쓰러졌다. 우연히 도강 박사도 그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확인했고 홈클로의 그림자를 언뜻 보았다. 아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그동안 손 이사는 홈클로의 집으로 와서 강 박사를 죽이라는 임무를 맡겼다. 그가 병원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객은 심지어 암살자가 강 박사의 딸 앞에서 살해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홈클로는 고객의 신원을 물었지만 손 이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나는 왜 그가 임무를 석진에게 맡기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중개인이 경험 많은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홈클로는 해오에게 고객에 대해 묻기 위해 찾아갔다. 해오는 칼을 뽑아 저항했다. 하지만 홈클로에게 쉽게 제압당했다. 알고 보니 병원장의 아들이 강 박사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굳게 믿어 복수를 위해 거액을 지불하고 그들을 고용한 것이었다. 해오는 병원장 아들이 가짜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손 이사는 고객이 돈을 지불했으니 그들은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오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홈클로는 그를 카지노에서 찾아냈다. 나는 칼을 그의 코에 들이댔고 그제서야 그는 누군가가 이 일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고백했다. 홈클로는 그 후 그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강요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석진이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심지어 강 박사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클로는 즉시 강 박사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이때 그는 막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얼굴을 가린 헬멧을 쓴 배달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홈클로는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이 순간은 내가 지우가 혼자 복수하러 간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았다. 나는 너무나 걱정되었고 강 박사가 아직 위험에 처하지 않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40여 년 전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심각하게 다쳤고 영원히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누가 강 박사가 안전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랴. 배달원은 심지어 홈클로를 조롱하기 위해 무당이라고 적힌 음식 봉투를 남겨두었다. 강 박사가 안으로 들어간 후 석진이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두렵냐고 물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전투조차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은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석진은 내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자신있게 선언했다. 나에게는 보호해야 할 것이 있지만 그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꽃다발을 든 두 소녀가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석진은 즉시 계속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홈클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소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내 서류들을 뒤졌다. 결국 홈클로는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그 임무의 목표는 약 10살 된 아들을 둔 중년 남성이었다. 홈클로는 목표물의 집에 잠입하기 위해 가정부로 위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망치를 들고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바로 그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아이가 바로 석진이었다. 홈클로는 무당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비상탈출용 밧줄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무당에게 앉아서 굶어 죽지 말고새 주인을 찾거나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계속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나는 마지막 해총 박멸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손 이사가 너무 두려워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마약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날 밤 홈클로는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마약왕을 찾아냈다. 그는 나를 그를 죽이기 위해 파견된 라이벌 암살자로 착각했다. 둘은 빠르게 교전했다. 하지만 마약왕은 홈클로의 상대가 아니었다. 내가 그를 끝장내려던 순간 그의 부하들이 갑자기 난입하여 그를 구했다. 분명 누군가 그들에게 밀고 한 것이었다. 홈클로는 처음에는 해오를 의심했다. 나는 포위망을 뚫고 밥 밖으로 뛰쳐나와 고올란을 틈타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내가 손 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바로 그가 그들에게 밀고 한 사람이었다. 갱단에게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클로는 여전히 차갑게 그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내가 도망치려던 순간 나는 얻어맞고 땅에 쓰러졌다. 두목은 격분하여 내 머리에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부하들에게 내 시신을 공사장의 깊은 구덩이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알고 보니 손 이사는 오래전부터 마피아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 두목은 부하들의 홈클로의 몸 위에 흙을 부어 산 채로 묻어버리라고 명령했다. 다행히도 해우가 손 이사의 전화를 도탕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석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즉시 공사장으로 달려가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경비원들을 쉽게 제압했다. 구덩이가 절반쯤 채워진 것을 보고 석진은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그는 홈클로의 손을 찾아 나를 끌어냈다. 두목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나에게 살해당했다. 알고 보니 떠나기 전에 홈클로는 해우에게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해우는 석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홈클로를 구한 후 그는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줬다. 그 후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석진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었다. 홈클로는 회상했다. 어렸을 때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웃집 텃밭에 있던 야생 인삼을 몰래 훔쳤는데 그것이 귀한 산삼일 줄은 몰랐다. 우리 가족은 배상해야 했고 파산하여 쫓겨났다.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녀 일을 하고매를 맞고 버림받고 도망쳐야 했다. 모두 홈클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딸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16살 때 나는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먹을 것과 지내고 그리고 일자리를 준 사람을 만났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일이 신성하다고 믿으며 나를 암살자로 훈련시켰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있었다. 석진은 자신도 한때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잠시 동안만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와 홍클로는 둘 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석진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그 후 그의 아버지를 죽였다. 나는 그가 나를 구한 이유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뜻밖의 도석진은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신을 잃었다. 홍클로는 차를 몰고 석진을 절벽으로 데려갔다. 나는 정신을 잃은 그를 뒤돌아보며 지옥에서 다시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엑셀을 밟아 그와 함께 차를 호수로 돌진시켰고 나는 절벽 바로 앞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홍클로는 손 이사에게 내가 석진을 죽였다고 보고했다. 그가 무례하게 대답하자 나는 즉시 그를 제압했다. 예전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오랜 멤버였기 때문에 그를 회사에 들여보냈을 뿐이었다. 그 후 홍클로는 밖으로 나가 해오에게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떠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니는 학교에서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누군가를 보고 기쁘게 달려갔다. 강 박사는 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당황했을 때 그는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이때 홍클로도 도착했다. 강 박사가 내 어깨를 잡자 나는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나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석진은 아직 살아있었다. 차가 호수에 가라앉았을 때 그는 정신을 차려 제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는 해니를 납치했다고 밝히며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해피공원으로 오라고 말했다. 강 박사는 경찰에 전화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홍클로가 직접 그 소녀를 구하러 갈 것이었다. 그는 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 박사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홍클로는 감사함과 미안함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총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마지막 생사를 건 전투를 준비했다. 떠나기 전에 홍클로는 무당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걔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홍클로는 석진과 약속한 대로 놀이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나를 상대하기 위해 용병팀 전체를 고용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저격수가 몇 발의 총알로 나를 환영했다. 두 남자가 내 차로 다가갔고 그들 중 한 명의 동료의 시신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홍클로는 몰래 다른 위치로 올라갔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재빨리 용병들을 한 명씩 쓰러뜨린 다음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 저격수를 제거했다. 그 후 나는 밧줄을 타고 내려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압했다. 홍클로가 젊고 숙련된 이 용병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왜 내가 전설이라고 불리는지를 보여주었다. 팀 전체를 쓸어버린 후 나는 마침내 맞은편 건물에서 석진을 발견했다. 남은 것은 그와 용병들의 리더인 리 중이뿐이었다. 그들은 해니를 인질로 삼아 홍클로가 무기를 내려놓도록 강요했다. 그동안 리 중이는 죽은 동료들 때문에 석진에게 화가 나 있었다. 홍클로는 기회를 포착하여 리의 팔을 쏘았다. 분노한 그는 내가 그의 다리를 잡고 찌를 때까지 나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석진은 리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홍클로를 처리하기 위해 남았다. 나는 총을 주었지만 석진은 해니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나에게 다시 총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했다. 또 한 번의 구타 후 그는 해니를 건물에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리 중이는 차로 기어가 리모컨을 눌렀다. 차는 즉시 폭발했다. 석진은 그를 살려보낼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홍클로는 석진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차갑게 말했다. 네가 계속 남들을 벌레처럼 대한다면 결국 너도 벌레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소녀를 놓아주고 나에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전투는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석진은 부주의하여 허벅지에 칼을 맞았다. 그는 즉시 똑같은 방식으로 내 허벅지를 찔러 복수했다. 그는 나를 비웃으며 이것이 전설적인 암살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홍클로가 직면하고 있는 결과는 내가 뿌린 씨앗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홍클로는 여전히 그가 어떤 약속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뜻밖에도 석진은 내가 시간을 벌어 해니가 굴러 도망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공격을 막아내고 굴러 넘어졌다. 다른 손으로 홍클로는 그의 가슴을 바로 찔렀다. 마지막 전투는 끝났다. 뜻밖에도 석진은 이번에는 자신이 이겼다고 말했다. 내가 그보다 먼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25년 전 홍클로가 가정부로 일했을 때 나는 석진과 여가 시간에 종종 게임을 했다. 그는 약을 삼킬 줄 몰라서 나는 약을 가루로 만들어 그에게 주었고 쓴맛을 가리기 위해 사탕도 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일로 바빴기 때문에 석진은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아버지는 성격이 변덕스러웠고 종종 그를 때리고 약하다고 소리쳤다. 바로 홍클로가 그를 말리고 소년에게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아버지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때 어린 석진은 홍클로를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가족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의 어두운 세상 속 따뜻한 빛이었다. 어느 날 석진은 학교에 갔지만 집에 물건을 잊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가 가지러 돌아왔을 때 그는 우연히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아버지는 죽어 있었고 홍클로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석진은 나에게 함께 가자고 간청했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다음번에 내가 좀 더 커지면 내가 너를 데려갈게.
그리고 그렇게 석진에게 잘 대해주었던 유일한 사람마저 그를 뒤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 기억은 그에게 평생의 심리적 상처가 되었다. 그것은 석진을 혼클로와 같은 암살자로 만들었고 복수심과 나에게 인정받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에 의해 움직였다. 이때 혼클로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몇 년 전 석진은 나에게 해피공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었다. 모든 친구들이 그곳에 갔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 장소로 오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석진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먼저 떠난 사람이었다.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 혼클로는 지우와 석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절에 갔다. 나는 은퇴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해충박멸 임무를 계속했다. 내 다음 목표는 도덕을 설계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순진한 어린 소녀들을 학대하는 사지였다. 이번에는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했던 도구를 잘라내고 그의 눈을 파냈다. 그 후 나는 그의 교리서와 일기를 증거로 수집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자들이 있는 한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나라를